네, 저희는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2018년도 신작, 71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 수상작. 네. 어느 가족, 원제, 만비키 가족, 영어 제목, 샤블리프터스, 아니죠. 원제는 만비키 가족후. 가족후. 죄송합니다. 한국식 발음, 네, 반성하시고요. 가족후고요. 뭐 히로카즈는 사실 말이 필요 없는. 한국에서 인기 1등. 그렇죠. 외국 감독 중, 그러니까 일본 감독뿐만이 아니라 외국 감독 중에 거의 인기 1등일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이후 아니 근데 그렇게 치면은 약간 약간 그 예, 관객층이 그 뭐라 다르겠지만, 그러지? 그냥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다양성 영화 중에서 외국 감독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그쵸. 또 그 시장에서는 흥행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극영화는 다 개봉했죠. 다 개봉했죠. 음, 뒤늦게라도 다 개봉을 했죠. 음. 아, 디스턴스는 정식 개봉을 안 하지 않았나요? 안한 것 같아요. 음, 그치만 뭐 거의 다 개봉한 것 같고 음. 디스턴스 한 편 제외하고는 차기작은 이게 되게 씁쓸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찍고 있죠. 네네, 지금 더 트루스라고 네. 프랑스에서 에다노크, 줄리엣 비노시랑 음. 찍고 있는데 이것도 근데 카트린 가족 드네브. 얘기. 네. 예, 가족 얘기고, 그러니까 카트린 드네브랑 줄리엣 비노시가 음, 모녀로 나오는 것 같고, 뭐랄까 딸이랑 엄마랑 좀 사이가 묘한, 약간 철없는 어머니와 딸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여전히 가족이란 테마를 가지고 갔는데 히로카즈가 어쨌든 이 어느 가족을 찍고 나서 일본에서 꽤 흥행이 됐는데 음, 그 전까지 일본에서 스코어가 그리 좋지 않아가지고 프랑스로 간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음, 참 재밌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음. 그래도 어느 가족은 300만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밌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떠나니까 물론 뭐 돌아오겠지만 역시 거기도 황금종려상 마케팅이 막 먹히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 뭐 그 시장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잘 알 수는 음. 없는데 뭔가 어쨌든 떠나니까 이제 흥행이 돼서 그것조차도 뭔가 고래자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꽤나 흥행이 되고 있고 일단은 네. 현재로서는 아직 며칠 안 됐지만 음, 그리고 내한도 했죠. 네. 내한을 해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줄거리부터 할게요. 네, 줄거리는 이제 각자 뭐 뭔가 변변찮은 수입이 조금씩 있는 사람들이 또 뭔가 필요한 물건이 더 있으니까 수입 외에도 어쨌든 좀도둑질 같은 걸 하면서 살아가는 가족인데, 영화가 시작하는 데서 이제 오사무, 약간 아저씨 릴리 프랭키가 연기하는 오사무란 캐릭터와 그 소년 쇼타가 슈퍼에서 이제 호흡을 맞춰서 좀도둑질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주 보이던 유리라는 소녀가 또 혼자서 이제 길에 나와 있길래 밥을 먹이려고 데려오면서 영화가 시작을 하죠. 밥을 먹인 후에 데려다 주려고 보니까 이 유리 부모는 이제 이 애를 원치도 않았었고 애를 학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좀 눈치를 채게 돼가지고 그대로 다시 데려와서 유리까지 같이 이제 6명이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이야기고요. 음, 이야기가 가족들이 살아가는 일상, 각자가 뭐 일용직 일을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사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서서히 이 사람들, 이 가족의 사이를 밝혀나가는데, 이제 점차 밝혀지는 거는 이 사람들은 피가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어쨌든 뭔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알려주죠. 할머니는 이제 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그 오사무는 일용직 노동, 노부요는 뭐 세탁장에서 일을 하고, 그 아키였나? 그 10대 소녀는 유사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 하스에는 연금 외에 또 부수입이 있잖아요. 자기의 이제 죽은 전 남편의 후처의 집에 가가지고
그 전 남편이 후처와 낳은 아들에게 가가지고 돈을 매달 받아오는 뭐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밝혀지는 게 이 성매매를 하고 있는 아키라는 애가 사야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 소녀가 이 후처의 자식의 첫째 딸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지죠. 뭐 실제로 둘은 뭐 할머니 하면서 잘 따르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TV에서 이제 유리의 실제 정체가 나타나는데 실제 이름이 줄이고 어 왜죠? 그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줄이? 원래 이름이 어쨌든 유리가 아니었어. 유리가 아니어서 충격. 그 주리의 어린이집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왜 애가 실종이 됐는데도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았냐 이래서 친부모가 막 의심을 받는 그런 내용이 TV에 방영되는 걸 보고 이 가족들이 유리의 머리를 싹둑 자르고 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죠. 계속 가족처럼 살아가는데 뭐 이 린을 위해서 이제 노부요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잘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유리를 지키는 거를 선택하면서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뭐 또 둘이 이제 팔에 있는 화상 자국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동질감도 느끼고 진짜 뭔가 가족 같은 관계로 점점 거듭나고 있는데 쇼타가 한창 이제 자라나는 나이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자주 좀도둑질을 하던 가게의 사장님이 여동생한테는 시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로 쇼타가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급기야 슈퍼에서 뭔가 유리가 돔도둑질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더 이제 시끄러운 막 난장판을 피워서 주목을 끌고 도망치다가 결국 잡히게 되죠. 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경찰을 피해서 도망치려던 가족도 잡히고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어디서 나온 아이들이냐 막 이런 게 조사가 시작돼가지고 이 유리는 원래 그 학대를 하던 부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쇼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부모를 모르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고 뭐 아키는 어떻게 된지 나오지 않지만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찾아오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그쵸. 교복 입고. 네.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니고 있겠죠. 그리고 뭐 노부요는 이제 할머니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오사무가 혼자 남겨져서 이제 연립주택에서 집을 얻어서 살아가고 뭐 그런 모습을 영화의 끝에 좀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이제 뭔가 쇼타가 이제 이 오사무가 있는 자리를 뒤돌아본 거나 이제 유리가 집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끝이 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슬픈 결말이죠. 그쵸. 너무 슬퍼요. 저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크레더블 보면서도 인크레더블이 아니라 그 앞에 단편 보면서도 울었는데 또 이렇게 어느 가족을 보면서 가족 이야기는 참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전작들이 많이 생각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혈연이 아니었던 가족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뭐 대표적일 것 같고 그 외에도 사실 세 번째 살인 같은 영화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뭐 자세히 묘사한다거나 그 실상을 알 수는 없지만 일종의 피로 이어져 있지 않지만 딸처럼 생각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쵸. 뭐 아무도 모른다 같은 경우도 그 10대 소녀가 이제 피가 섞이지 않은 이 아이들의 가족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고 뭐 바닷마을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아빠의 피가 연결되어 있죠. 배다른 그쵸. 동생. 그냥 뭐 굳이 관계 같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장면에서도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히로카즈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게 몇 개 있잖아요. 바다라든지 아니면은 기차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뭐 애프터라이프, 원더풀 라이프 같은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 번째 살인에서도 그렇고 이제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 상대방에게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그 테이블 샷이 있잖아요.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질문자가 있고 답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 그런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느 가족의 후반부를 또 떠올리게 하고 목욕 장면 같은 것도 뭐 사실 워낙 많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히로카즈 영화에 뭐 그 외에 뭐 죽음의 영향을 누군가에게 미치는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한상에 뭐 둘러앉아서 다 같이 밥 먹고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달리는 장면 같은 거 버스나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 혹은 이것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 나왔던 장면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그 길이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다른 길로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라던가 뭐 진짜 많죠. 뭐 또 생각나는 거는 히로카즈 영화에 불우한 아이들이 종종 나오다 보니까 뭐 아무도 모른다인가? 아무도 모른다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이랑 마주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어린이가 그 남자 주인공이 그러면서 이제 약간 부러워하는 표정? 약간 이런 거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유리가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시퀀스에서 유리랑 쇼타랑 이제 걸어가는데 다른 학교 다니는 아이들 보니까 이제 약간 위로 올라가가지고 학교는 뭐 집에서 공부 못한 애들이나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괜히 뭐 그런 장면도 사실 아무도 모른다 해서 계단에서 이제 그 학교 갔던 애들은 올라가고 그 주인공은 내려가고 있었나 뭐 그런 장면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이 생각나고 뭐 많아요? 맞아요. 정말 아무 정보가 없이 봐도 이건 히로카즈 영화다. 뭐 캐스팅도 거의 이제 기존에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좀 네. 새로운 얼굴이었다면 노부요 역할을 했던 안도 사쿠라 정도인데 어쨌든 히로카즈 감독도 계속 작업했던 배우랑 작업하는 걸로 유명하니까요. 이 영화에서는 어쨌든 그런 유사 가족,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족, 뭐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일부러 좀 천천히 알려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 왜냐면 그냥 봤을 때 가족처럼 보이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실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실제 혈연 가족인 유리의 가족이나, 그, 아키의 가족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가족 같냐라고 물어보는 다는 점에서도 그런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예, 근데 뭐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들이 어쨌든 가족이고 뭐 굳이 다른 가족의 모습이 자세히 나오지 않잖아요. 이 영화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가족이 모여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죠. 그리고 뭐 뒤에는 좀 직접적이긴 하지만 이제 노부요가 치조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누군가가 버린 사람들을 주워온 거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버린 사람은 직접적으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 영화를 설명할 때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지 아닌지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가족이라고 해도 이야기가 풀려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어떤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를 담보하던 시대가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런 가족들 있긴 있었겠지만. 그러게요. 뭐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실제 그 혈연을 이어진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뭐 그 자체에서 오는 애매모호함이 있는 거죠. 뭐 사실 그러니까 애초에 뭐 현대 사회가 뭐 좀 과거의 시선으로 봤을 때 좀 멀쩡한 가족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좀 가족을 복원한다는 느낌도 있고요. 이 가족의 범위를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복원한다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사실 히로카즈 감독이 그리는 가족들이 이제 뭐 결론에 가서는 어쨌든 서로 잘 지내고 뭔가 이런 복원된 어떤 가족의 모습이 뭐 훈훈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이 히로카즈 감독이 되게
좋은 영화를 만든다고 평가를 받는데 저는 이 사람이 가족을 되게 입체적으로 그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도 쇼타가 이제 보호시설로 가고 나서 그 나중에 오사무랑 하루를 같이 보내잖아요. 영화의 네. 말미에. 네. 그때 이제 엄청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고 이제 자려고 등을 맞대고 누워있을 때 근데 나 버리려고 가려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오사무도 아니야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 미안하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다음날 아침에 또 자기도 약간 상처를 주고 싶어서 그랬는지 뭐 미안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사실 그때 일부러 잡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걸어도에서 왜 그 장면 키키키린이 음악 틀면서 이 노래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막 하면서 남편이 바람피는 걸 발견했던 그 기억을 막 처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되게 잔인하다고? 잔인하고 그러니까 잔인하고 뭐 좀 무서운 감정 혹은 서운한 감정 그런 것들이 되게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막 이제 히로카즈는 이런 일시적인 감정이 있고 이런 걸 극복해서 우리는 가족이야 이런 식의 어떤 봉합을 시도한다기보다 그냥 이런 감정이 공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서로를 마지막에는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또 서로를 생각하면서 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관계가 이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이 저는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한 감상이 다른데 오히려 그 요코하마 노래 말씀하신 거잖아요. 블루라이트.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그 가족을 그릴 때 이게 단순히 그냥 뭐 긍정적으로만 그리지 않는 서늘함 같은 게 있죠. 근데 저는 그거는 뭐 가족이기 때문도 있지만 오히려 그냥 히로카즈가 그리는 사람들이 적당히 착한 사람들이라서 생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때로는 뭐 이기적이거나 혹은 잔인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면이 가족 관계에서 그냥 표출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느껴졌던 거는 오히려 그냥 이제 아키가 유사성매매 옥소에서 사야카라는 이름을 쓴다거나 쇼타를 이제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장면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할머니를 묻고 없던 사람으로 만든다거나 그런 장면에서 오히려 그런 느낌이 있고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오사무랑 쇼타는 저는 그냥 둘 다 서로를 위해서 했다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성격일 수도 있는데 둘이 누워 있을 때 오사무가 아저씨로 돌아갈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쇼타한테 이제 더 이상 보지 말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버스 정류장에선가? 그 말을 끊으면서 하는 말이 쇼타가 사실은 일부러 잡힌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마지막에 그 오사무랑 쇼타가 했던 대화는 뭐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를 받겠지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따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모호성? 그런 게 되게 흥미가 많이 갔는데 이 대화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생각을 하는 거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영화 안에. 그런 것들이 네. 재미가 있었던 거고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그런 부분을 느꼈던 게 이제 밤에 그러니까 쇼타는 그 얘기를 그 사람들 너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어라는 얘기를 옛날에 들은 거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이제 노부요 아줌마도 보고 오사무랑도 너무 즐겁게 막 눈사람 만들고 막 놀고 나서 그러니까 이해는 지금 이 사람들 만나서 행복한데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나를 버리려고 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거를 어쨌든 확인을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그 장면이 되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이 쇼타는 그쵸. 이걸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니까. 그거는 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사무였다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음, 너도 그냥 음, 이 가족을 음, 그러니까 이 관계를 끊고 싶었던 거구나. 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를 함으로써, 음, 그러니까 너도 너무 미안할 필요 없어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음, 어쨌든, 음, 얘가 우리 가족을 벗어나고 싶었던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음, 거니까. 음, 음, 그리고 저는 아까 그 모호성을 얘기하면서 되게 음, 재밌었던 부분은 그런 거였어요. 음, 그, 린 머리카락 자르고 음, 린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 음, 아키가 이제 린을 거울 앞에 데려와서 막 머리를 보여주는데 이제 그 거울 장면이 되게 그 아키가 사약하로 활동하면서 음, 그 유사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던 거랑 겹쳐 보이는데 음, 그걸 보면은 대사도 그런 대사를 하죠. 나도 너처럼 뭐 다른 이름이 또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음, 둘이 이렇게 붙어서 막 웃고 있는데 되게 둘이 동일시가 일어나는데 음, 되게 한편으로 보면 이 아키가 되게 막 날라리 같고 그런 음,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이런 린 같은 어떤 행복했던 시절이 있고 사랑받던 음, 시절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반면에 린이 사회에서 이런 음, 환경 속에 이제 노출돼서 계속 살아가면 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주기 때문에 되게 뭔가 무섭고 음, 슬프기도 한 장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식의 그리고 약간, 그게 떠오를 수밖에 없죠. 음. 왜냐면 린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맞아. 머리를 숙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니 저 애한테 저렇게 의도적이진 않더라도 얘가 그게 몸에 배 있는 건 아닐까 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도 저는 비슷했던 게 아키가 이제 음, 할머니는 되게 좋아했잖아요, 진심으로. 근데 음, 나중에 그 경찰들이 와가지고 음, 그 할머니가 사실 너를 빌미로 돈을 받고 있었던 거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뭐 실제로 하스에가 정말 돈이 필요해서 아키를 보호하고 있었던 건지 뭐 음, 아니면 뭐 또 반대로 이제 노부요도 뭐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데려와서 키운다기보다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욕심을 채우려고 유괴를 해온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음, 되게 음, 모호하게 남아 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음, 후반부에 경찰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 영화에서였다면 이게 되게 진실을 밝히듯이 막 짜잔 이러면서 보여주는 음, 거지만 이 영화 음, 안에서 어느 가족은 그 어떤 쪽에도 음,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확증을 주지 않고 그런 면에서는 세 음, 번째 살인도 좀 생각이 나고요. 음, 이건 결국 그걸 보는 관객의 마음을 믿고 있는 영화라는 게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그 말씀하신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뭐 이 할머니가 음, 그 아키를 왜 데려고 음, 와서 음, 키웠느냐라든지 뭐 그런 문제는 그냥 둘 다 셋 다라는 그러니까 음, 그냥 뭐 사실 복합적인 거죠. 뭐 제가 음, 느끼기에는 그것도 이게 맞는 것 뭐 같아요. 예, 그냥 꼴 보기 싫어도 데리고 와다 보면은 좋아지는 정이 거고. 들 수밖에 없고. 어, 아니 근데 뭐 아니 그러니까 전사는 모르지만 진짜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럴 수는 있을 것 어 같아요. 여러 네, 가지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쇼타가 나 일부러 잡혔어라고 했을 때 음, 그거는 어제 그 도망가려 했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에 대해서 음, 어, 복수심으로 화가 나서 던진 말일지도 모르죠. 그 감정이 완전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심플한 게 아니니까 그 중에 저는 이제 음, 비중을 따지자면은 음, 이제 저는 이제 쇼타 입장에서 음, 오사무가 조금 더 마음 편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 훨씬 더 큰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오사무가 마음이 이제 편해지냐? 아, 그랬구나. 이제 혼자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게 쌤쌤이네? 되느냐? 이러면서. 를 생각하면은 이제 음,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끊어낼 수 없는 유대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그런 유대감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면은 뭐 이들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겠죠. 음. 비슷한 예로 그 폭죽놀이를 보는 음, 장면도 그랬는데, 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그 폭죽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갖고 막 보이지도 않는데 소리만 들으면서 막 이렇게 막 장난치고 노는 게 되게 따스하잖아요. 따스한데 아, 그 장면은 진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카메라가 위로 막 빠지면 그 음. 어두운 도심에 정말 그 집만 딱 불이 들어와 있어서 너무 슬프고 되게 고립돼 있고 이 주변에 사실 집들이 엄청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는 그게 보이는 것 같아서 동시에 따스하면서도 너무 슬프더라고요. 소리만 들리는 것도 슬프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불꽃놀이를 보는 거라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만약 불꽃놀이가 보였으면은 오히려 별로였을 것 같은데 혈연이 아닌 사람들이 어쨌든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갖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보이지 않는 불꽃놀이를 볼 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니까. 근데 그게 어쨌든 소리로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 살아가는 모습이 가족으로 분명히 보이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장면은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 영화가 일본 영화로서는 드물게 중국에 수입이 됐어요. 아, 그래요? 아, 원래 일본 영화가 잘 네네. 수입이 안 근데 되나 봐요? 네. 흔하진 않아요. 근데 이 포스터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네. 근데 포스터 장면이 그 불꽃놀이 보는 가족의 모습이에요. 근데 포스터에 불꽃을 되게 많이 그려놔가지고 아, 그려놨어? 불꽃이 되게 환하게 밝은 불꽃이 되게 환하게 밝은 포스터를 그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되게 영화랑 다른 포스터다. 창작을 하셨네. 네. 근데 또 역으로 이 포스터를 보고 내가 영화관에 갔으면은 아 실제로는 불꽃이 보이지 않는 거였어 라면서 또 감동받지 않을까 싶기도 그럴 하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불꽃놀이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했던 거죠. 이 가족에게. 뭐 그렇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고요. 뭐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모호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유리가 뭐 집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지는 일은 유리가 이제 이 가족의 일상이 소개되면서 유리가 이 가족에게 녹아드는 건데 그때 결국에는 유리가 이 가족에 들어오는데 걸림돌이랄까? 어쨌든 유리를 뭔가 고깝게 생각하는 건 쇼타잖아요. 근데 뭐 사실 쇼타가 생각해보면은 이제 뒤에 알게 되는 거지만 유리랑 마찬가지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이 유리의 이름을 착각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은 네. 오사무가 쇼타의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유리의 이름은 쇼타가 지어준 거거든요. 실수긴 하지만 쇼타가 지어준 이름이고 그래서 유리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가만히 있었던 게 결국엔 유리는 쇼타가 지어준 게 좋아서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본명에 애착을 가질 이유가 없죠. 유리는. 쇼타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이게 뒷부분에 다시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이 유리랑 같이 다니는 게 뭐 재미없다 남자끼리 있는 게 더 재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쇼타는 그때부터 이미 자기보다 어린 유리에게 이런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꽤 커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씬들을 생각이 보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뭐 아까 그 히로카즈 영화에 보면은 바다 장면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도 바다 장면이 되게 이 가족들의 행복했던 순간의 클라이막스 같은 걸로 맞아요. 들어가 있는데 히로카즈의 바다가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 걸어도인가? 걸어도 거기에 바다 장면 나오죠? 네. 그 난파된 배가 나오는 장면이 걸어도 맞나요? 난파된 배요?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그 가족들이 바다를 거닐 때 보면은 그 바다 한 구석에 배가 하나 난파돼 가지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히로카즈의 바다가 여기 어느 가족에서는 되게 즐거운 순간으로 묘사가 돼 있지만 사실은 또 전환점으로서 이 할머니가 결국에는 죽기 전에 마지막 기억을 남기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상의 빛 같은 영화에서의 파도가 항상 치죠. 어촌이잖아요. 네. 파도 소리가 항상 들리는 장소고. 근데 저는 환상의 빛을 볼 때 그 파도 소리가 기차 소리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편을 앗아간 기차 소리. 그쵸.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바다가 되게 행복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어느 가족에선 꼭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피할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을 동시에 되게 담고 있고 죽음이랑 되게 연관이 깊은 장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로카즈 영화에서 바다는. 그 걸어도 걸어도에서도 형이 죽은 곳이 바다잖아요.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고 네, 그쵸. 죽었고. 예. 죽음의 그래서 공간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그 네.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도 아빠의 장례식을 갔다가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는 그 들리는 곳이 그 막내 동생이 안내를 해서 데려간 곳이 이제 언덕이고 거기에서는 이제 그 마을 바다가 쫙 다 보이는 곳인데 아빠랑 자기가 자주 왔던 곳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여기서도 어쨌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 전에 들리는 곳이 그 바다라는 공간인데 굉장히 행복한 공간으로 이 영화에도 묘사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작들을 생각해보면 약간 그 불길함이 있는 공간이 아닌가.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섞여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전환점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 장면에서 할머니가 뭐 정말 고마웠어 이렇게 입모양으로 얘기할 때 자막이 안 떴으면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뭐 제가 그걸 보고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일본어를 못하니까 뭐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그렇게 꼭 알아들어야 되는 말인가,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들어야 되는 말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아, 저건 자막 없었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자막으로 맞아요. 아빠 이거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거랑 이제 그렇게 가로치고 나오는 자막이 그렇게 두 번 있고 그 외에도 사실은 그 차에서 이 오사무가 오토상이라고 얘기하라고 오오 뭐 이러는 장면 같은 거라든지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약간 자막에 친절한 면은 없지 않아 조금 있는데 근데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바스티앙 비베즈라고 혹시 만화가 프랑스 만화가인데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염소의 맛이라는 만화가 제일 유명한데 그 사람이 이제 염소의 맛이 그 수영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하면 허리가 아파서 수영을 하는 소년이 거기서 수영장에서 어떤 소녀를 만나고 마지막 장면이 그 소녀가 물속에서 다가와서 톡톡 치고는 입 모양으로만 무슨 말을 막 해요. 그게 한 컷 한 컷 나눠져서 입 모양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는 안 적혀 있고 뭐 불어일 테니까 알아도 제가 뭐 못 알아듣겠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책을 다 읽고 막 검색을 미친 듯이 했어요. 했더니 찾다 보니까 바스티앙 비베즈가 직접 얘기한 게 있었는데 아 절대 안 알려줄 거다라고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갑자기 그게 생각나면서 그런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아, 저는 그거 보면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저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이왕이면은 그냥 친절하게 하는 쪽으로 선택했을 것 같더라고요. 바다라는 공간도 재미가 있었고 근데 이제 히로카즈 감독의 전작들을 봐도 집도 되게 좀 항상 좀 특이한 집이잖아요. 특히 이런 식의 주택이 등장하는 영화들은 집 공간이 되게 비중 있게 다뤄지고 되게 특색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집만큼 가족을 잘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랄까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도 물론 이제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할머니를 굳이 그 집에다가 묻어야 했던 이유도 그런 면에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집 자체가 이 가족이고 또 이 영화의 세계를 대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영화에 좀 드물게 히로카즈 영화에 완전 드물게 섹스씬도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더더욱 이 공간이 이제 뭐랄까 그런 생명과 이제 죽음과 이런 게 다 망라되어 있는. 그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얘기하지만 뭐지? 연못에 뭐 묻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그 할머니를 이제 묻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집도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거랑 다르게 예를 들면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는 그 마지막 막내 동생을 데려올 때 우리 어차피 이 집 너무 커서 막 공간도 많고 이러면서 데려오는 집이고 뭐 걸어도 같은 경우도 막 집이 2층도 있고 막 창고도 있고 막 이런 되게 큰 집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단칸방 같은 집은 또
이 사람 음, 영화에선 처음 봐서 그런지 이거를 음, 찍는 방식도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보면 되게 음, 뭐랄까 어떤 부분은 제가 약간 저거 컨티뉴이티 깨진 거 아닌가 싶었던 느낌이 든 장면도 음, 있었는데 막 쇼타가 반대 음, 방향으로 앉아 있다든지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게 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음, 결국에는 히로카즈 영화 특히나 뭐 그리고 어느 음, 가족에서도 되게 이 개인들이 적당히 착한 사람들이라 가지고 음, 순간순간 못됐고 음, 이기적이라거나 음, 싸늘한 부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이라 가지고 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음, 굉장히 뭐 물론 뭐 기적이나 다른 영화들도 그런 게 있지만 음, 굉장히 동화 같다는 생각을 많이 음, 했던 것 같아요. 뭐 음, 아무나 음, 모른다나 걸어도 걸어도나 뭐 이런 영화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맞아요. 동화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음, 오히려 좀 더 성인이 나오지만 오히려 좀 더 기적에 가깝다는 음, 그 음, 뭐랄까 분위기랄까 그 따스함이 좀 기적 같은 영화에 좀 가깝다. 가깝고 그런 게, 네 그런 생각이 아, 드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음, 이제 3분의 2라고 얘기한 게 그 맞는 것 음, 같은 게 후반부에 이제 공권력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네네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걸로부터 이 네네 가족들을 좀 최대한 지키는 그 시간이 3분의 2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러니까 3분의 2? 4분의 3이 더 맞긴 하겠네요. 시간으로 따지면 4분의 3 음, 정도 지점일 것 같은데 음, 그 정확한 포인트를 찝자면은 저는 결국에는 그 부분이 유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쇼타가 도망치는 부분일 음,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다리로 뛰어내리는 부분, 다리 음, 밑으로 뛰어내리는 부분이겠죠. 음, 근데 그 부분 같은 걸 보면은 저는 진짜로 그게 동화에서 이제 약간 좀 보호되는 음, 세계에서 나온 것 같은 마치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씬에 음, 핸들드로 바뀔 때처럼 그 음,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음, 일단은 쇼타가 떨어지고 나서 그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물론 뭐 그거는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아이가 순식간에 그 곳에서 퇴장해서 다른 세계로 간다는 느낌이 있고 음, 그리고 또 백을 보면은 기차가 지나가거든요. 음, 백을 보면 기차가 지나가는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려면은 두 개가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지나가죠. 음. 그래가지고 아이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구나. 기적은 그냥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음, 뭐 그러고 난 다음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확 바뀌기도 하고요. 이제 그 가족들을 잡고 있는 샷들이랑 분위기가, 이제 공간 자체가 그냥 확 변해 버리니까요. 이제 그 집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막 증언하는 그 조사하는 분들 와가지고 이제 음, 증언하는 모습을 보면은 음, 결국에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가족이 해체된 거고 음, 그 장면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조사관들의 질문에 의해서 음, 가족의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음,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장면들이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서 더 느끼는 거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그 따스함에 대한 회상이라든지 그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음, 느끼는 자책감이 제 개인적으로 훨씬 그런 감정이 훨씬 더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물론 그 장면에 그런 의심들이 담겨 있는 거는 뭐 사실이지만 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애프터가 아니라 영어 제목이 애프터 라이프인데 네, 원더풀 맞아요. 라이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물론 뭐 실제로 이제 거기서 이제 원샷으로 잡는 음, 장면, 특히 노부요 같은 경우는 음, 원샷으로 잡는 장면이 많다 보니까 샷이 겹치는 것도 있지만 정면으로 보게 어, 해서 어, 찍는 거죠. 그 애프터 라이프 같은 경우에 이제 죽은 사람들이 이제 죽은 인터뷰를, 사람들의 음, 증언이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세계에 이제 온 거죠. 음, 물론 뭐 죽은 건 아니지만 다른 세계에 와서 기억을 이제 곱씹으면서 되짚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음, 그런 의미에서 이 할머니가 치사한 게
이 할머니는 바다에서 그거 딱 하고 죽었잖아요. 피해갔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 이제 거기 가가지고 나는 그 바다가 제일 좋았다. 음. 이거 되게 내 마지막 한 원더풀 라이프 질문이 장면은 그거잖아요. 딱 한 이 인생에서 장면. 한 장면만 기억하라면 뭘 기억할 거냐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질문이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저는 못 고를 것 같아요. 저는 못 고를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일하게 되겠죠, 평생. 그렇게 되는 건가? 그쵸. 그 못 고르는 어쨌든, 사람들이 네. 일하니까. 그랬었구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그 할머니는 그러면 이 바다의 장면을 고르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렇죠. 그 할머니가 사실 어떻게 죽은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뭐 당연히 미리 자기의 죽음을 직감할 수도 있지만 마치 준비했던 것처럼 그런 면에서는 약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치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히로카즈의 사람들이 겪는 딜레마는 어쨌든 이 가족이 너무 좋아도 여기서 좀 자유로워지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감정이 없지 않아가 아니라 사실 짙게 있거든요. 특히나 뭐 그 아베 히로시의 아무도 캐릭터 모른다.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고 아무도 모른다의 엄마 뭐 네. 그리고 사실 그 아들도 그렇고요. 엄마가 가고 난 다음에 아들이 그쵸. 느끼는 동생들 감정도 사실 그런 게 있고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속상하네요. 좋았어요. 재밌었고 네네. 약간 웃기기까지 네네.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섹스씬 뒤에 애들이 막 비 맞고 들어오니까 막 수건으로 닦는 척하면서 막 아유 다 젖었네 막 이럴 때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런 개그도 있구나 이 영화에는. 그쵸. 뭐 그런 근데 사실 상황은 되게 진부하죠. 오히려. 그쵸. 근데 이제 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그 연기가 너무 좋고 연기가 참 말에 입 아프겠지만 연기가 참 좋았어요. 특히 안도 사쿠라도 굉장히 뭐랄까 좀 저는 예전에 작품 많이 보진 않았지만 좀 특색이 있어서 과연 이 히로카즈의 세계에도 어울릴까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신선하고도 잘 어울리는 캐스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사실 히로카즈의 뭐 진짜 좋은 점, 뭐 히로카즈가 좋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은 애들이 다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줄 아는 인격체로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애들이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런 샷들이 많잖아요. 이 히로카즈 영화에. 근데 너무 그런 거 잘 찍는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참 어떻게 하는 건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역들이랑 작업도 많이 하고 또 그 연기 연출을 워낙 잘하고 제 생각엔 그게 약간 다큐멘터리로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는 장점 같은 것일 것 같기도 해요. 다큐멘터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비전문 배우들을 데리고 계속 어쨌든 촬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어쨌든 그 인물들이 불편하지 않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게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면에서 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잘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괜찮으시죠? 아니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뭐 됐고요.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 다루겠지만 그 더스케어가 이 어느 가족 전에 칸에서 종려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네네. 확실히 온도가 매우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도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진짜 네. 그렇죠. 더스케어는 진짜 좀 싸늘한데 이 어느 가족도 거기에도 물론 이제 뭔가 불우한 소년이 나오는데 그 소년이 이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게 있어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뭐랄까요? 결국에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히로카즈가 뭐 지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더스케어는 좀 더 지성에 기대는 영화고 그 어느 가족은 좀 더 감성에 기대는 영화라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아니고요. 히로카즈 영화 중에는 뭘 제일 좋아하시죠? 저는 걸어도
와, 너무 진부하다. 너무 원더풀 진부하다. 라이프. 그러지 뭐 마. 제일 좋아하시는데요? 저요? 네. 저는 하나요. 하나? 진짜? 음, 마이너 취향. 아니에요. 하나 유일하게 별로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이거 말이 좀 이상한가? 하나가 유일하게 별로인 영화라고 했는데 히로카즈 영화 중에 다 좋아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하나 빼곤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디스턴스는 전 안 봤어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디스턴스 저는 보다가 한 30분 보고 껐는데 그 뒤로 다시 켜지 않았다는 슬픈 이야기가. 필모를 봤는데 극영화 중에는 디스턴스만 안 봤더라고요. 디스턴스를 네. 언젠가 보는 걸 목표로 하죠, 저희. 네. 근데 공기 인형은 사실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공기 인형도 되게 좋아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네네. 그 시도 되게 좋아하고 음. 거기 나온. 근데 약간 생각해보니까 이제 공기 인형 좀 너무 그 이전의 작품들과 다른 시도를 해서 그런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비슷한 걸로 근데 세 번째 살인도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적응이 안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분위기로만 치면 그렇게 보면 기적도 제 생각 느끼기엔 확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저는 기적도 사실 엄청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도 좋아해요.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 사실 뭐 오히려 뭐 걸어도나 태풍이 지나가고 이런 거는 뭐 거의 시퀄 아닌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라서 연결이 되긴 하지만 그것도 있는 것 의외로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히로카즈는 의외로 작품마다 분위기는 좀 다르게 겹치는 이미지는 많더라도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걸어도나 차이가 바닷마을 이제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이렇게는 진짜 비슷한 것 같고. 근데 뭐 원더풀 라이프나 하나도 되게 다르고. 뭐 그러네요. 공유하고 있는 세팅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또 뭔가 어쨌든 새로운 거를 좀 매번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야기에 따라서 제 생각엔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저 예전에 히로카즈가 쓴 에세이 같은 걸 읽어본 적이 있는데 뭐 좀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자신이 TV 다큐멘터리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지각이 되게 명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 물론 뭐 감독도 다 많이 하지만 누구나 그래도 어쨌든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그러면은 추천 영화? 네, 먼저 저 깜빡했어요. 좀 잘 챙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 영화 전체와 관련된다고 보기엔 살짝 무리가 있는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노부요가 이제 세탁장에서 잘릴 때 그 상황이 이제 그 사장이 사정이 어려우니까 너나 너 둘 중에 두 명이 상의해서 한 명이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랑 친했던 동료랑 이렇게 마주보고 서가지고 밖에서 담배 피는 곳에서 마주보고 서가지고 왜 내가 잘려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일단 거기에서 그 장면이 좋잖아요. 거기에서 진짜 안도 사쿠라에게 반했어요. 바로 딱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장면. 근데 아무튼 그래 이렇게 원샷으로 비치기 전에 두 명을 이렇게 멀리서 비출 때 둘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게 되게 거울같이 보이는 샷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딱 생각난 영화가 다르덴 형제의 내일을 위한 시간인데 이제 그것도 상황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공장이었는지 뭐 직장이었는지에서 이제 병가를 내고 1년 쉬었다가 복귀를 하려고 하는 마리온 꼬띠아르를 자르면 동료들이 다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원래 복귀하기로 돼 있던 마리온 꼬띠아를 받아주면 보너스를 모두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동료들이 다
그럼 우린 보너스를 받아야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온 꼬띠아르가 설득을 하러 하루하루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는 이야기인데 이틀 동안 걔가 이제 동료들의 집을 가면은 거의 비슷한 샷이 계속 반복돼요. 그렇게 둘이 마주보고 있는데 마주보고 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장면인데 이제 찍는 앵글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딱 그렇게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찍은 샷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딱 보이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대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둘은 같은 사람인 거고 얘네를 이렇게 싸우게 만든 진짜 범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샷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 영화는 사실 그런 메시지가 강한 건 아닌데 어쨌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힘들게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와 싸우게 만드는 그 구조가 거기서 보이는 샷이 유사해서 생각이 났고 그냥 이 영화도 내일을 위한 시간도 상당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무겁고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라서 갑자기 다시 보고 싶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제 추천작은 없고요. 없어요? 나 빨리 정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 추천작은 없고요. 뭐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러면 뭐 히로카즈 영화라도 한 편 좋아하는 걸로 추천해 주세요. 그거 더 어려운데. 글쎄요. 근데 뭐 사실은 아니 이 영화를 두고 이제 히로카즈의 마스터피스잖아. 뭐 마스터피스라서 뭐라고? 아니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가족이요? 네. 그러니까 뭐 마스터피스라기보다 이때까지의 그 작업들을 뭔가 잘 모아놓은 듯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쵸.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건 확실히 맞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작품들이 떠오르겠지만 뭐 하나를 꼽는다면 근데 뭐 사실은 히로카즈 그냥 근데 10명 물어보면 9명이 사실 걸어도 를 얘기할 거라서 왜냐면 명작이거든요. 재미가 없는 거.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럼 공기인형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공기인형. 그럴까요? 왜 좋았는지. 근데 공기인형은 진짜 이상한 영화죠. 사실 그 배두나 씨가 그 섹스돌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상을 배우는 건데 막 거기 진짜 진부한 명대사들 많잖아요. 배두나 씨가 자기 막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다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서 진짜 그치 나도 뭐 어쨌든 누가 더 인간이냐 막 이런 누가 더 가족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과 비슷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 뭐 찍기나 그래가지고 바람이 빠져 맞아요.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남자 주인공이 와서 그 입김을 불어주잖아요. 이게 사실은 원더풀 라이프의 주연 배우죠. 그런 장면 같은 것도 보면 너무 좋고 그 사람이 어쨌든 숨을 불어 넣어주는 거니까 그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기 생명의 존재에 숨을 불어 넣어주는 거니까 뭐 그런 장면도 좋고 뭐 공기인형 좋죠. 사실 기억은 별로 안 나는데 저도 본 지가 좀 오래돼서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또 보고 싶네요.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고 막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묘사들이 많잖아요. 그 막 바람개비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커튼 같은 거 날린 장면도 많고 삶의 그리고 감각들을 일깨워주는 장면들이 많죠. 배두나 씨가 자신이 인형인 걸 숨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모습들이 약간 뭐 겉으로는 좀 공기 인형이 자신이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인데 그 자신의 결점을 감추는 모습들이 결국엔 사람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모습이랑 또 많이 겹치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동적으로 봤던 것 같고 뭐 그렇네요. 하나 빼고는 다 좋아요. 자꾸 하나 빼고는 다 좋죠. 네. 하나도 어쩌면 다시 보면 그렇게 나쁜 영화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오래돼가지고 저는 되게 실망했던 기억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데 다시 보면 모르죠. 근데 막 거기에서 뭐 떡이 어쩌니 똥이 어떠니 뭐 이런 대사가 있는데 진짜 별로였다는 기억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히로카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약간 진부한 대사가 있는데도 그 대사가 맞아요, 되게 맞아요. 심금을 울리는 대사들이 음. 많아가지고 다시 보면 또 다르려나 싶기도 하네요. 또 막상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제 추천 영화 어쨌든 공기인형인 음. 걸로 그냥 정리를 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는 뭐죠? 루벤 웨스틀랜드 감독의 더 스퀘어를 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영화 시작해서 이만